에디슨, 포드, 운조 등의 중국 정원론과 루소 비판. 조지프 에디슨은 1712년 이미 템플과 셰프츠베리를 인용하면서도 중국인들은 무의 위치의 아름다움에 대한 증인들로 불러냈다. 자, 무의만 있으면 이게 무의 자연으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자와 루소로 가버릴 수가 있어. 근데 치가 붙어 있잖아요. 이 말은 무자 자기 없이 또는 유의를 하지 않되 그 자연에 따라서 다스려주는 거야. 자연에 따라서 다스려주는 거고 자연 그대로 놔두는 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거기에 인간의 선택이 들어있으니까. 자연도 아무리 뭐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 안에서도 인간이 아름다운 풍경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추한 건 버리고 선택을 해서 순전히 자연적인 것만을 콤비네이션 해가지고도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다스리는 것도 그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다스려 줄 수 있는 거지. 자연이 원하는 대로 놓아두고 갖다 놓고 자연을 활용해 가지고 원하게 가든의 질서를 새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백성을 다스릴 때 쓰는 말이 무의치인데 공자가 하는 말이 순임금은 무의치자였노라 이런 말 할 때 그렇게 무슨 뜻이냐? 백성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치자가 백성이 싫어하는 걸 싫어해서 다스리면 무의치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그 영향을 미치느냐? 덕으로 솔선수범해서 영향을 미친다. 권력과 처벌로서 백성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최소화시키고 정형이라고 그러는데 정형에서 정은 권력작용을 말하고 형은 형벌을 때리는 거야. 최소화시키고 솔선수범 후 덕치로 다스리는 거, 덕치로 다스리는 거, 영향을 미치려면 그것밖에, 솔선수범의 영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직자가 잘못하는 경우는 거의 일별백계식으로 많이 처벌을 받는데 공자가 늘 말하기를 굽은 것 위에다가 곧은 것을 놓으면 굽은 것도 펴진다고 그랬는데 높은 자리에 아주 선한 사람을 놓으면 밑에 선한 놈도 있고 악한 놈도 있겠지만 다 선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위에다가 악한 놈을 놔버리면 다 악해져 버리니까 우리말로 이제 속담으로 하면 간단히 말하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근데 윗물이 저렇게 LH 막 해먹어 버리면 돌아버리는 게 한국 사람들. 서울시장 선거 좀 난리가 난 것 같은데. 그게 사건은 작아도 이 6.25 국가에서는 파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미국 같은 데 보세요. 경찰놈이 흑인을 모가지를 눌러서 죽여도 뭐 항의 좀 하고 말대?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파출소 다 불나버렸을 거예요. 어? 그런 거 아닐 때도 불나는데. 그 공직자의 잘못에 대한 항의가 너무 서양은 약해요. 너무 깡패들인 거야, 이 경찰들이. 독일 경찰 새끼들도 완전히 나치 비슷하게 깡패야. 엄청나게 깡패예요. 미국 경찰도 완전히. 개를 가지고 학생들을 막 물게 만들고 막 그 반전데모 할 때, 그 월남전 때 그랬는데. 그럴 정도로 나쁜 놈들이 많은데 한국은 공직자가 그럴 수가 없어요. 에? 그러면 난리 난다고. 그 자기 마누라를 무슨 보건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만들어 놓고 클린턴이 트럼프는 자기 사위를 백악관 보좌관 자기 딸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은? 최신실 전 옆에 갖다 놨다고 탄핵당해 버리는데 문준영이가를 갖다 놔 탄핵 한 2번 당할 거야. 그러니까 그들 민주주의와 우리 민주주의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멸사번공이라는 공직자의 그 요구가 4,000년 이상 계속돼 왔기 때문에 그걸 어길 수가 없어요. 에? 순임금이 무지하게 바빴다고 써놨잖아요, 맹자가. 저기 집을 지나가면 집에 들리질 못했어. 얼마나 바쁜지. 사적인 걸 챙기질 못했다고 그래. 사가 없었다고. 어? 그런데 그런 개인을 챙기고
미국에서 금방 학교가 온 우리 젊은 교수들 말이야. 딱 지 책상 앞에다가 연구실 책상 앞에다가 지 가족 사진 딱 하나도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 번 송석구 때 총장이 들어왔어. 내가 그 친구가 놀고 있는데 총장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보더니 딱 가족 사진이 이제 마누라하고 지 새끼하고 찍은 거. 딱 보고는 야 이게 뭐냐 치워라. 그놈이 왜요? 총장한테 미국에서 막 와갖고 이게 안 바뀐 거야 머리가 이게. 아유, 나중에 치웠던데 지가. 아니 학생들을 가르치러 왔지 지 자식 가르치러 온 게 아닌데 그걸 거기다 모셔놓고 그 교수를 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 가족 버려먹이는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면 되겠어? 그것도 그 사회 지도층 인사가 벌어먹는 것 갖고 걱정하면 되겠냐고. 그건 벌어먹는 것은 월급으로 밑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걸 자꾸 무슨 그렇게까지 내가 이거 다 벌어먹이는 내 처자식이야. 어? 그렇게 하는 것을 유교국가에서는 원치도 않고 억압해 억압. 멸사봉공의 정신 때문에. 자. 네, 무의체 예술은 자연적 5개 환경에서 자연이 홀로 자신의 자생성을 마음껏 펼치도록 놓아두는 가운데 인간의 천재성을 감춰두는 예술이다. 천재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살짝 감춰두는 거예요. 살짝 자연 속에 감춰서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깨닫게 만들 때에도 살짝 감춰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딱 써놓지. 여기로 가면 이제 그런 악의 길로 가는 길이고. 그런데 입구가 엄청나게 휘황찬란하고 멋있어. 가고 싶어. 근데 저쪽 선으로 가는 길은 아주 사소하고 검소하고 별 볼 일 없는 풍광이 돼 있어. 근데 그리로 들어가서 그 정원의 그 입구로 들어가고 계속 가면 계속 좋아져. 그 선으로 가는 길은. 근데 이쪽은 화려하게 시작했고 가면 갈수록 막 어둠침침하고 뭐 잘못하면 수렁에도 빠질 수도 있고 막 그렇게 만들어 놔갖고 도덕 훈화를 정원을 통해서 하는데 본인이 못 느끼게. 응? 그냥 자연 속에서 그냥 느끼지 어떤 누가 인위적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안 느끼고 가르침을 얻도록 정원도 그렇게 만들어요. 자. 이 점에서 에디슨이 추구하는 무의유치의 예술적 중국 정원은 루소의 무의자연의 비예술적 야생 정원과 본질적으로 달랐다. 에디슨은 셰프추베리의 자연주의 미학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윌리엄 템플의 사라와지 정원론을 발전시켜 루소와 반대되는 관점을 더 심화시켰다. 그는 풍경의 미학적, 감각적 성질과 자유에 관심을 집중했다. 그는 1712년 6월 23일부터 7월 3일까지 스펙테이터지의 13개의 논구를 상상의 기쁨에 관하여라는 제하에 연속기고했다. 에디슨은 1712년 6월 23일 기고문에서 자연 풍경에서 인간 마음의 자유를 논한다. 나는 거대함으로써 어떤 단일한 대상의 덩어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온전한 작품으로 관주된 전경의 광대함도 뜻한다. 이것은 우리가 시야의 신기함이나 아름다움과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 많은 굉장한 작품들 속에 나타나는 거친 유형의 장엄함에 맞닥뜨리는 개방된 드넓은 정원, 방대한 미개간 황무지, 산악의 거대한 산더미들, 높다란 바위 절벽들 또는 망망대해의 전망이다. 우리의 상상은 대상으로 채워지거나 그 용량에 너무 큰 어떤 것이든 붙잡고 싶어한다. 우리는 이런 묶이지 않은 시야에 대한 기쁜 경악 속으로 뛰어들어 그 시야를 포착하고 영혼 속에서 즐거운 고요와 놀라움을 느낀다. 인간의 마음은 마음에 가해진 구석처럼 모든 것을 자연적으로 시야하고 시야가 그것 안에 갇혀 있어 이웃 장벽이나 산에 의해 사방에서 좁혀져 있을 때 일종의 감금 상태에 있다고 상상하기 일쑤다. 반대로 광대한 지평선은 눈이 사방팔방으로 뻗고 눈의 시야의 광대함에서 자유로이 어슬렁거리며 관찰에 제공되는 다양한 대상들 한복판에서 자신을 잃어버릴 여지가 있는 자유의 이미지다. 이런 한정되지 않고 널찍한 전망은 영원이나 무한대의 사색이
지성해 주는 만큼 기쁨을 상상하게 많은 준다. 많은 기쁨을 상상되게 준다. 에디슨은 인간의 마음은 마음에 가해진 구속처럼 보이는 모든 것을 자연적으로 싫어한다고 하면서 일단 정원과 무관한 자연미의 자유의 이미지를 칭송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예술미와 자연미를 논한다. 예술과 자연의 여러 작품들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두 번째 종류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이 아름다움은 우리의 인류 안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처럼 그렇게 따뜻하고 격렬하게 상상 속에서 작용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비밀스러운 기쁨과 이것이 발견되는 장소나 대상에 대한 일종의 애착을 일으키기 일수다. 이 아름다움은 색채의 유쾌함이나 다양성, 대칭이나 비례 부분, 물체들의 정돈과 배치에 있거나 이 모든 것들의 정확한 혼합과 합치에 있다. 그런데 눈은 이런 여러 종류의 아름다움 가운데서 색깔에서 가장 많은 기쁨을 추한다. 우리는 다른 상황의 구름 속에서 비치는 빛의 저 상이한 색수들로 전체가 이루어진 태양이 뜨고 질 때 하늘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찬연하거나 즐거운 자연 속의 쇼를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한다. 여기서는 자연미를 예술미와 비교해서 자연미의 비교 우위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에 이어지는 1712년 6월 25일의 에세이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자연미의 우월성을 선언한다. 우리는 상상을 즐겁게 해줄 만한 자연과 예술의 작품들을 고찰하면 예술이 자연과 비교해서 아주 결함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예술 작품들은 때로 아름답거나 기묘하게 현상하더라도 보는 자의 마음에 그토록 거대한 위안을 줄 저 방대함과 광대함의 어떤 것도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술은 자연만큼 세련되고 고울 수 있지만 그 설계에서 그토록 당당하고 장엄하게 자신을 보여줄 수 없다. 예술의 멋진 터치와 수식 속에 있는 것보다 자연의 거칠고 소편한 휘젓기 속에 더 대담하고 대가적인 어떤 것이 들어있다. 대가적이 아니라 대가적. 대가적인. 예. 가장 장중한 정원이나 궁궐의 아름다움은 좁은 범위에 있고 상상은 즉시 이 정원과 궁궐을 넘어 자기를 만족시킬 그 밖에 어떤 것을 요청한다. 그러나 자연의 광대한 들녘에서 시야는 갇히지 않고 위아래로 어슬렁거리고 정해진 양이나 수량 없이 무한한 다양성의 이미지들로 채워진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언제나 시인이 자연이 가장 완벽하게 나타나 상상력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저 모든 장면들을 제공하는 전원생활과 사랑에 빠지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나 에디슨은 바로 정원으로 방향을 돌려 이렇게 영국 정원의 조언 기법을 비판하고 중국 정원의 조언수를 제시한다. 중국에 관해 보고해온 작가들은 이 나라의 거주자들이 규칙과 직선으로 펼쳐진 우리의 임원들을 비웃는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무들을 나란히 줄맞춰 똑같은 모양으로 놓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히려 잠깐만요. 아름다움 갖고 지금 자꾸 얘기가 되는데 하나 자연미와 예술미의 이제 차이 어느 정도 상식적인 건 알고 해야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저 그림 그리는 우리 화가 뭐가 아름다움이야? 미가 뭐야? 응? 그 개념으로 포착을 못하면 깽판 치는 거지. 아름다운 것은 형태의 중도성이에요. 대상적 형태의 중도성. 반드시 대상적이어야 되고 형태는 우리가 아는 그런 폼이기도 하고 색상이기도 하는 거예요. 색상도 형태니까. 중도성. 중도는 균형일 수도 있고 평형일 수도 있고 조화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다양성이라면 봐주지 뭐 아무렇게나 말하면 말도 안 돼요. 중도는 세 가지를 다 포함해 균형, 평형, 조화를 다 포함한다. 대신 반드시 대상적이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인간의 행위는 아름답지 않아요. 인간의 행위를 아름답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인간의 행위는 아름답지 않다. 인간의 행위는 선하거나 악한 거야. 선한 행위를 아름다운 행위라고 그렇게 우리가 가끔 착각해서 말을 하죠. 뭐 시적으로 표현한답시고. 너무 시적으로 표현하면 개념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 인간의 행위는 선하거나 악할 수 있지 절대로 아름답거나 추하지 않다. 근데 인간의 행동은, 동작은 아름다울 수 있어요. 추할 수 있고. 왜냐하면 무용을 하잖아요. 무용. 그 형태로 몸을 대상으로 알면 대상으로 단하는 형태라고. 근데 그게 조화롭게 균형 있게 또는 형평이 맞게 나오면 어떤 중간을 찾아서 잘 하면 치우치지 않고 그러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춤의 안무가 무질서하게 보이더라도 무질서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질서는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조화롭든지 균형이 맞든지 평형이든지. 에? 왜 내가 그 행위는 아름답지 않고 추하지도 않다고 했느냐. 이게 여기서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네로는 로마에다 불 지르고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에? 사람들이 막 뛰쳐나가고 막 그런 거 보면서 아름답다고. 그리고 히틀러는 사람들의 행동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미추 개념으로 그 사람들을 진흙으로 알고 쪼물딱거리려고, 이게 미학을 사람의 행위나 의미에 적용할 때는 독재자가 하는 짓이에요. 네로나 히틀러 같은 자들이 하는 짓이라고. 인간의 행위는 아름다운 게 아니다. 추하지도 않고 선하거나 악할 뿐이다. 인간의 동작은 아름답거나 추할 수 있지만 인간이 동작을 무용만 하는 거 아니죠. 체육도 동작이지 행위 아니야. 인간의 행위는 소셜 미닝, 사회적 의미가, 소셜 센스가 들어있어야 돼요. 효도는 사회적 행위야. 우정도 사회적 행위고 정치도 사회적 행위야. 다 의미가 실려 있어요. 물론 거기에 동작도 들어있지만 그건 베이스로 깔리는 거지 그게 주된 거야 아니야. 물론 선물을 주는 것도 사회 행위죠. 선물에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의미가. 그런데 그렇다고 마음으로 주어. 에? 실제로는 안 주면서 마음으로 주어. 한 번은 그렇게 받을 수 있지. 계속 그래. 자기 생일날마다 마음으로 줬다. 이 오퍼레이션, 동작이 그걸 갖다 주고 자기의 돈을 희생시키는 실제적인 마테리얼하고 또 오퍼레이셔널한 것이 없으면 선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로 동작이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되 그 자체가 행위인 건 아니지. 의미가 실려있는 오퍼레이션이 액션이다. 액션과 오퍼레이션 차이를 알겠죠? 정치학이나 사회학은 인간을 연구하는데 인간의 육체를 연구하면 그건 의학이고 인간의 그런 동작을 연구하면 그런 춤이 돼버리거나 체육이 되니까 인간의 행위를 연구하는 거야. 소셜 앤드 폴리티컬 액션을 연구하는 거다. 그러면 그 인간의 액션은 의미를 갖는데 그 의미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 도덕적인 의미는 어디서 오는가? 도덕적인 행위는 도덕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도덕적인 행위겠죠? 그걸 분석을 했을 때 분석 철학자들은 어디서 오는지 몰라서 신적인 거라고 그랬어. 모랄 센스를. 도덕적인 의미 자체를. 비트겐슈타인이 특히. 완전히 도덕을 과학이 아니라 다시 주술로 환원시켜버리는. 그건 어디서 오느냐? 인간의 감정에서 오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과 조응하는 모든 인간의 동작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인간의 감정과 조응하는 사물도 다 의미를 가진 거예요. 의자, 인간이 앉으려고 하는 필요와 욕망에 조응하고 있죠. 의자가 경제적 의미를 갖는 거라고. 네? 마찬가지로 어떤 행위를 인간이 한다. 정치적으로 정치 행위를 한다. 그것은 정치적인 어떤 대의라고 하는 백성의 어떠한 바람을 실현시켜 주려는 행위죠. 그러니까 그 레프레센타티브한 것이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인간의 에모션이 실려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의미가 무슨 뭐 합리적인 것으로 따지고 장기 규칙 같은 걸로 생각한 게 비트겐슈타인인데 그런 룰이 아니라 실제로는 에모션으로 다 환원되는 거다. 인간의 감정으로. 근데 도덕적인 행위는 뭐냐? 모랄 에모션, 도덕적인 감정을 실현하거나 이행하고 있으면 그건 도덕적인 행위예요. 네? 효도는 도덕적인 행위죠. 아까 사회적 행위 중에 도덕적인 행위야. 모든 사회적 행위가 도덕적인 행위는 아니에요. 뭐 경제 행위도 사회적 행위지만은 도덕적이진 않죠. 공리적인 행위지 도덕적인 행위 아니다. 도덕적인 행위를 할 때는 도덕적 감정을 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무엇이 도덕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가령 내가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서 물어볼까? 우리 저 화가 용기가 도덕이야, 덕이야, 아니야? 응. 응? 우리 저 장군, 이 장군, 용기가 덕이 아니야. 덕일 것 같은데요. 군인이니까 당연히.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노예국가이자 군사국가였던 플라톤과 그런 로마의 모든 그런 국가관 안에는 용기가 덕이에요. 지금 용기가 덕이 아니야. 왜 아니야? 소독도 들어가나? 공자님이 인이 없으면 용기 있는 자는 그 반란만 한다고 그러더니. 정도로 가면 안 되고 하나 딱 선택을 해서 기냐 아니냐를 자, 철학자 학설은 데이비드 휴먼 아니라고 그랬어요. 용기는 덕이 아니다. 그리고 군사 국가에서는 덕으로 취급을 했어요. 근데 공자님은 용기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식한 놈이 용기가 있거나 불이 나는 놈이 용기가 있으면 반란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것을 진정한 용기라고 봤을 때는 그 용기를 덕으로 봤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의로운 일을 하려고 그러고 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불의는 하지 못하는 사람, 그건 용감한 사람이라고 지사, 에? 지사라고 봐요. 용사는 인정하지 않아서 지사는 용기 있다고 인정했지만 진정한 인자는 용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진정으로 사랑을 하는 자는 용기가 있다. 사랑도 없이 그냥 뭐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놈들은 만용자지. 어? 그러니까 반란이 난다. 자, 왜 근데 용기를 덕으로 안 받느냐? 도덕적인 행위로, 용기 있는 행위를 도덕적인 행위로 안 본 이유는 인간의 도덕 감정 안에 없어요. 용기라는 게. 인간의 도덕 감정은 뭐야? 동정심, 정의감, 공경심, 그리고 시비감각인데 그 안에 없잖아. 무엇이 도덕적인 행위인지를 모르는 철학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쥐들이 마음대로 이건 도덕적 행위는 지어낼 수 있어도 칸트 같은 자들, 칸트 같은 이익이 보편 이익이 돼버리면 도덕이라고 그랬어. 근데 왜 거짓말은 도덕이 아니냐 자기가 증명할 때 반대로 내가 거짓말을 해서 누구를 속이는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보편화시켜봐. 나의 거짓말 하기로 한 나의 준칙이 막심이 일반에 대해서 사회적 법칙이 됐을 때도 자기의 준칙의 목적이 이익이 실현되는가. 다 그러면 거짓말을 해야 할 게 아니야? 이 사람이 하는 거짓말이 안 먹혀버리겠지? 그러면 거짓말을 하려고 해서 얻으려고 했던 이익이 얻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부도덕하다 이렇게 판정을 했어요. 뭐 어떤 것은 그 일반화시켜도 다 맞아 떨어지는데 전혀 도덕이 아닐 수가 있어요. 국익을 다 일반화해봐. 국익을 다 일반화하면 다 그거 좋다고 그러지? 응? 국익을 나는 앞으로 나의 국익에 맞는 행위만 나의 행위의 준칙을 삼을 거야. 그리고 다 일반화해. 다 동의하지? 근데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도덕적인 건가? 공리적인 행위가 도덕적인 거야? 돈 버는 행위가? 좋긴 좋지. 다른 의미에서 좋은 거지 도덕적으로 좋은 건 아니란 말이야. 국익을 증진시킨다?
뭐 영웅이 될 수도 있고 뭐도 될 수 있지만 도덕적인 인간인지는 다른 문제야. 이익을 많이 챙겨. 근데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도덕적인 사람인데 국익을 엄청나게 손실시켰어. 아프리카에서 그 강도한테 잡혀가지고 우리나라 해병대 출동해서 한 30명이 죽었어. 그 사람 구조해보자고. 또 돈도 엄청 들고 국익이 엄청나게 손실됐어. 그러면 따져봐가지고 그 목사 하나 뭐 구해오는 것이 뭐 이렇게 의미 있냐? 안 해버려. 그 안 해버리는 그 정부가 살아남나? 인을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복당해버려요. 아무리 국익이 손해나더라도 해야 되는 거라고. 도덕적인 행위는 정부가 해야 되니까. 그죠? 국익을 위한다는 것이 도덕적인 건 아닌 거고. 맹자의 첫 규절이 뭐야? 맹자가 쓴 책, 어록을 모아놓은 책이 맹자예요. 이렇게. 사람 이름이 아닌 책 이름 맹자의 첫 규절은 양나라 해왕을 찾아가서 양나라 해왕은 좀 한 40대 정도 그냥은 60, 70 됐는데 맹자가 노인께서 빨리셔 오셨으니 우리나라에 어떤 이익이 되겠습니까? 우리 국익이 어떻게 증진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딱 듣자마자 대뜸 맹자가 한다는 소리가 아니 임금이시여 하필 완리 왜 이익을 말하십니까? 오로지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도덕이 있을 뿐이지 당신이 이익을 말하면 당신은 천승직이지만 천승은 1000대 전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밑에 100대 전차 가지고 있는 대부는 당신을 탈취해서 1000대 뺏으려고 할 것이다. 10대 가지고 있는 놈은 또 대부를 공격할 것이다. 이익만 가지고 나라가 성립한다고 하면 그런 나라는 존재할 수 없다. 도의로 인의로 성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거기서 그런 논쟁처럼 보이지만 도덕 철학적으로는 이익과 그게 국익이라 하더라도 이익과 도덕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익은 이익이고 도덕은 도덕이고 태환되지 않아. 두 개는 긴밀히 연결될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도덕적인 인간이 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뭐 그냥 가난하게 살 수도 있지만은 굶어 죽지는 않을 거야. 도덕적인 인간은. 부도덕한 놈은 사형도 당하고 생명도 잃어버리고 막 그럴 수도 있지만은 도덕적인 인간은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을 거라고. 부자가 될 가능성은 있지, 장기적으로. 근데 단기적으로는 맨날 손해볼 일이 많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도덕적인 행위를 하면 있다고 그래갖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익이 도덕인 건 아니라 이 말이야. 도덕이 생산력일 수 있지만 생산력이 곧 도덕인 건 아니듯이 우리가 정치적인 행위를 한다고 그럴 때 그 이익 보려고 하나? 아니 광화문 나가서 막 그냥 박근혜 몰아낼 때 몇 달을 싸웠는데 그 강추위 속에서 시민들이 뭐 월급 받으려고 온 거야, 밀당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온 거야. 엄청 손해를 보고 와서 쫙이 뭐 심지어 저 진도에서도 올라왔더만. 트랙터 말고 트랙터 서울 못 들어오게 오니까 저기 대놓고 지하철 타고 들어오고 엄청나게 손해 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정치적 행위는 도덕적으로 해야 되는 행위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 이익을 초월해 있는 거예요. 예? 간단한 이야기를 하자면. 그 다음에 생명의 이익보다 더 큰 거 있나? 근데 군대 가서 돌격 앞으로 오면 가서 총 맞아 죽어요, 다들. 반 이상은 죽어버려요, 웬만한 전투에서는. 그러면 왜 군대 가고 왜 돌격 앞으로 오면 가냐? 아이 군대 안 가면 잡아가니까 소리 같다고 그러고 이제 막 비하해서 말해봐. 왜 돌격 앞으로 오면 가냐? 뒤에서 총 쏘니까. 근데 그게 성립할 수가 없는 게 아니 기피하려면 철저히 기피해서 해외로 발라버리지 필리핀으로 가버리든지. 근데 그거 안 간다고 사람들이. 그 다음에 돌격 앞으로 해도 총 맞아 죽어도 돌격 앞으로 해요. 아니 진짜로 가기 싫으면 돌격 앞으로 헌놈을 쏘아버리면 되잖아. 그리고 적진으로 가버리면 되지, 영웅되지. 그것을 차마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도덕심이. 예? 그러니까 그 국가의 성립이나 존재를 설명하려면 이익 이상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익 이상의 도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있으려면. 그러니까 맹자가 왜 하필 왕께서는 이익을 말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예? 목숨을 요구할 수 있고 국가는 요구하면 목숨을 바쳐야 되는 게 국가예요. 자발적으로 바치든지 억지로 바치든지 바쳐야 돼요. 안 그러면은 국가는 존립할 수 없어요. 뭐 생명보험?
자기가 죽으면 생명보험으로 보험료가 나와요. 그러면 저 자식이 먹고 사는데 그 이익이 자기한테 오나? 죽어버리면 나오는 건데. 저 자식은 엄격히 따지면 나한테는 남이란 말이에요. 에? 그러면은 자기를 초월한 사랑이 없이 국가가 존속할 수 없지만 너무 국가주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서 내가 생명보험 예를 든 거예요. 하다못해 생명보험 하나도 자기 이익을 초월하지 않으면 가입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여성 동지들이 많지만 여성 동지들은 뭐 생명보험 들어놓은 거 있어? 남편을 들은 거 없지. 근데 하여간 남자들 중에는 많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 매달 돈을 붓는데 적어도 자기가 죽은 뒤에를 다른 유족들의 삶을 위해서 그거 한다는 것은 자기 이익을 초월한 거예요. 자기 죽음을 걸어놓고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 정신의 연장에서 국가가 존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익의 모임으로 국가를 생각하면 안 된다. 회사가 아니야. 회사는 이익의 모임이지. 이익 없으면 해체돼 버리고 뭐 서로 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 파업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야. 국가는 적어도 도덕적으로 운영돼야 되고 도덕적 목적을 실현하려고 모여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희생할 수 있고 자발적이지 않으면 고통스럽겠지만 자발적이면 죽더라도 즐겁게 죽을 수 있는 거죠. 보람 있게 죽을 수 있어요. 기쁘게 죽을 수는 없지만 즐겁게 죽을 수는 있어. 응? 기쁨과 즐거움은 내가 구분해 줬던가? 기쁨하고 즐거움 알아요, 이 장군? 그것도 모르고 장군까지 돼버려가지고. 그걸 알면 제가 교수님이 되셨죠. 아유, 한 방 먹었네. 기쁨은 욕망을 충족할 때 생기는 흡족한 감정이에요. 어떤 욕망이든 상관이 없어. 가장 큰 욕망은 진리욕이야. 진리를 구하고 또 알고 싶은 욕망이 충족될 때 가장 기뻐요. 피타고라스는 삼각 피타고라스 원리를 발견하고 소를 30마리를 잡았대요. 기뻐갖고. 완전 나는 사기라고 보는데 피타고라스 원리는 중국에서 다 발견한 건데. 얼마나 기뻤으면 구경 중에 제일 재미있는 구경하고 싶어 하죠. 제일 재미있는 구경이 진리 구경이래. 진리 구경. 진리를 알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 소 30마리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며칠을 폈다는데 그럴 정도로. 근데 금방 지나가 버려요. 아무리 진리를 발견한 거라도. 기쁨은 욕망이 충족되는 시간과 더불어 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덧없다고 그러죠. 물론 마약을 먹어도 기쁘고 무슨 술을 먹어도 기쁘지만 기쁨은 덧없는 거다. 욕망을 충족하는 그 시간만큼만 지속되기 때문에 밥을 배고플 때 먹으면 맛있죠. 그래서 아주 흡족한데 배가 불러서 한 그릇 더 먹어라 하면 못 먹어요. 쳐 죽여도 못 먹어 이제. 이게 역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욕망 충족은. 그래서 더 이상 기쁨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즐거움은 그런 모놀로그가 아니야. 대상과 나 사이의 욕망 충족과 대상의 제공 그런 관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반드시 있어서 다른 사람과 공감 속에서 얻는 흡족한 마음을 즐거움이라고 그래요. 한자로는 낙으로 표현하고 아까 기쁨은 희 또는 쾌 이렇게 표현하죠. 희열, 쾌. 즐거움은 낙으로 표현한다. 우리나라 말로는 기쁨과 즐거움이 완전히 언어가 다르고 명확하게 나타나요. 서양 놈들은 구별이 안 돼. 즐거움은 일단 번역이 안 돼 버려요. 한자하고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데 영어는 막 그러니까 Are you happy? 아무 데나 써 행복은 야를. 즐거움만이 행복감이거든요. 기쁨은 행복감이 아니라고. 그냥 기쁜 거지. 금방 사라질 거고. 즐거움은 어떤 행위를 할 때만 나오냐.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공감할 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이 가장 큰 것은 어울려서 지내는 우정을 나눈달지 사랑을 나누거나 도덕적인 행위를 했을 때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공감적
그런 의미교환 속에서, 의미소통 속에서만 즐거움은 형성되는 거다. 그래서 혼자 놀 수 있어요. 놀고 싶어서. 그러면 기쁨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남과 같이 놀면 즐거움을 느껴요. 기쁨만 느끼는 게 아니라 기쁨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는데 즐거움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서 즐겁게 놀았니? 라고 물을 수 있지만 누구를 만나서 기쁘게 놀았냐? 그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 말을? 기쁨과 즐거움이 뭔지를 구분하라면 잘 못하지만 사용할 때는 정확하게 사용해요. 구분해서. 응? 화가 그러지? 기쁨과 즐거움은 다른 거라고. 그래서 그리고 누구와 즐겁게 사는 것을 행복하게 산다고 그러고 행복감 속에서 산다고 그러고 또 누구와 도덕적인 행위를 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걸 흡족감을 즐거움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랑을 하거나 사랑을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갈채를 보내죠. 도덕적인 행위를 했을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칭찬하면 도덕적인 행위를 할 때도 즐거운데 어떨 때는 고통스러워도 즐거울 수 있어요. 형틀 위해서도. 독립투사가 자기의 폭탄 테러가 성공한 걸 알면서 몸은 고통스럽지 자기가 편안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 반대로 가니까 그렇지만 알면서 즐겁게 죽을 수 있는 건데 기쁘게 죽을 수는 없어. 즐겁게 죽을 수는 고통스럽게 즐겁게 죽을 수 있는 거죠. 그게 기쁨과 즐거움이 엇갈리는 경우라고. 그런데 이제 도덕적인 것은 행위를 할 때도 즐거움을 느끼지만 남이 또 칭찬할 때도 또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누가 어떤 선행, 도덕적인 행위를 한 것을 전하는 사람도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이게. 그걸 들은 것도 즐겁고, 그래서 미담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미담을 들으면 눈물 날 때도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즐거움은 무한 반향을 일으켜서 영원한 거야, 대체로 보면. 영원하지는 않아도 항구적일 수가 있는 거라고. 근데 영원히 이제 진짜 그런 성인들은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선행을 따라서 하려고 그러죠, 많이들. 부처님의 선행이나. 영원한 거야. 4,000년 전에 부처님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 도덕적인 행위는 그 즐거움이 영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심지어는 영원하게까지 가서 무한 반향이라고 그러는데 도덕적인 행위나 사랑이나 우정은 계속 반복해서 관포지교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두 사람의 우정을 얘기하죠. 저는 그렇게 못 사귀면서 그러니까 그걸 계속 아이디어라게 생각한다 이 말이야. 서로 목을 찔러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문경지우라고도 하고 그러죠. 중마고도 좋은 거고 관포지교도 좋은 거고 문경지우도 좋은 거고 그런 우정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우리의 즐거움 항구적인 거다. 무한 반향을 일으키기 때문에 실제로 겪지 않은 사람도 듣기만 해도 그 즐거움을 또 맛보고 칭찬해주면 당사자가 또 즐거움을 또 맛보고 무한히 반향을 일으키는 거죠. 하나는 덧없음이고 기쁨은 여기는 항구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려고 살면서 해야 되느냐. 당연히 즐거움을 추구해야 되겠죠. 기쁨보다. 두 개 다 흡족한 마음인데 질적으로 다른 마음이기 때문에 논어의 첫 구절은 유붕자 원방내하니 불력 낙화 이렇게 시작하죠. 즐거움으로 시작해. 붕이 있어. 멀리서 찾아오니 이 역시 즐겁지 아니하냐 이 말인데 이건 교감이 있기 때문에 붕은 벗이 아니에요. 벗은 우자를 쓰거든. 붕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야. 지지자거나 팬덤이야, 팬덤. 근데 이 사람은 멀리서 올수록 좋아. 공자님 입장에서 산동반도 사는데 산동반도에서 온 사람도 좋지만 저 밑에 오나라에서 왔어. 거기까지 자기의 뜻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멀수록 좋은 거야. 에? 벗은 멀수록 안 좋은 거지. 벗은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안 보이면 사라져버리는 거야, 벗은. 에? 매일 같이 술 먹어야지 뭐 술을 인터넷으로 먹을 수 있어? 이건 벗은 늘 붙어 있어야 돼. 근데
붕은 안 그래요. 이 서포터즈나 지지자나 또는 팬덤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좋고 많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락이라고 불령 락화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은 기쁨으로 돼 있어요. 여로화. 응? 하기 시습지 불령 여로화. 새 것을 알고 싶은 욕망을, 진리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켜주니까 기쁘지 아니야, 이 역시 기쁨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 거야. 응? 학이 시습지는 이 학은 배운다는 뜻이 아니라 경험한다는 뜻이야. 학은 그 논어에서 거의 다 그렇게 해석해야 돼.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거의 그렇다. 경험에서 또 때맞춰, 시는 학이 시습지 할 때 시는 때맞춰라는 뜻이야. 수시로 때때로가 아니라 때맞춰서 또 익히니, 거기서는 습관이라는 뜻이 아니야. 여기는 익힌다는 뜻이야. 반복한다는 뜻이야. 진리를 안다는 것은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떨어진다. 맨날 내가 하는 소리 인데 한 번 봐가지고 바람 불면 나무 떨어진다가 안 와?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다섯 번 보면 그때서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인과관계라는 새로운 지식을 얻는 거예요. 예? 인과관계라는 새로운 지식을 얻는 거다. 반복하지 않으면 새로운 지식이 얻어지지 않아. 자, 돌멩이를 던지면 낙하예요. 한 번 던져도 낙하하고 100번 던져도 낙하하고 1000번 던져도 낙하하고 10,000번 던져도 낙하해. 근데 한 번 던져본 사람과 10번 던져본 사람과 100번, 1000번, 10,000번 던져본 사람 사이에 진리량은 차이가 없어요. 다 낙하한다는 사실을 안다고. 근데 한 번 던져보고 낙하한다는 걸 안 사람은 확신이 없어. 10번 던져보서 낙하한 걸 아는 사람은 한 번 던져본 사람은 확신에 10배 강해. 100번 던진 사람은 100배 강하고 10,000번 던진 사람은 10,000배 강해요. 변화는 뭐가 있냐면 진리의 어떤 내용에 있는 게 아니라 서틴티, 확실성이 증가하는 거야. 반복이 많아질수록. 자, 그러면은 그 이전에 진리의 개념이 뭐야? 확실성이야, 확실성. 나의 엄표와 대상의 일치가 확실할수록 진리에 에비던스로 가까워지는 거야. 데카르트가 한 말 아니야. 어? 그러니까 확실해져야만 진리란 말이야. 그러면은 10,000번 던진 사람은 적어도 10,000배 이상 확실한 사실을 아는 거죠. 5번 나뭇잎이 떨어지는 걸 본 사람하고 한 번 떨어진 본 사람은 완전 다른 거야. 내용은 같을지 몰라도 확실성이 다르니까. 확실성으로 진리가 갈리는 거니까. 자, 그렇게 되면 경험하고 또 때맞춰 익히니, 되풀이하니. 갑자기 기쁘다고 그랬어. 근데 그 다른 보완적인 말이 있죠. 논어에. 옹고이지신. 오는 데우고 또 데운다는 뜻이야.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고는 옛 고자인데 금방 경험은 패스트 익스피리언스를 가리키는 거야. 경험한 걸 다시 또 경험하니 뜨겁게 또 달구니 지신, 새로운 걸 알게 된다. 아까 한 번은 나뭇잎 보는 거, 떨어지는 거 보는 건 아니지만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니까 바람과 나뭇잎의 추락 사이의 인과관계를 알게 됐죠. 새로운 진리라고. 새로운 알미야. 지신, 새로운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앞에 학이 시습지 거기에 지신이 빠진 거야. 생략해도 되니까 생략해버린 거라고. 새로운 것을 아니 기쁘지 아니한가. 진리를 얻었으니 기쁘지 않아. 아까 피타고라스는 소도 30마리 잡았다는데. 어? 그러니까 논어의 첫 구절과 둘째 구절은 하나는 즐거움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 구절은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욕이 충족됐을 때 느끼는 기쁨이죠. 이 장군 알겠어? 이제 즐거움하고 기쁨 차이를? 어? 다른 학생들도 많은데 좀. 예, 잘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행복하게 살려면 즐거움을 추구해야 되니까
행복감이나 즐거움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다 구분할 줄 알고 한자에도 구분이 돼요. 인도 말에도 구분이 돼요. 내가 인도 산스크리트 알았었는데 잊어버렸는데 구분이 돼요. 기쁨과 즐거움이. 영어에서 헷갈려 버려요. 영어. 독일 말도 헷갈려요. 프로이드의 기쁨이 즐거움도 그것도 쓰고 막 다. 페어기네기라는 말도 있는데 그것도 막 쾌락에도 쓰거든. 뭐 쉽게 너 놀러 가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틀쯤 페어기네겐. 학교 대학 큰 도시로 보내는데 걔는 신나서 막 프랑크푸르트 대학 간다고 좋다고 오는데 걔는 지금 딴 생각이야. 프랑크푸르트 가서 놀라고. 아버지는 아니 그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너 쉽게 공부하러 가는 거지 놀러 가는 거 아니야? 이틀쯤 페어기네겐. 그러지? 너 놀러 가는 거 아니라 너 놀라고 그러지. 근데 이게 페어기네겐이 딱 보면 즐거움이란 말로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논다는 말도 막 쓰니까 독일 말도 없는 거야. 즐거움과 기쁨을 구분해서 쓰는 말이. 너 생각나나? 단어가? 아무튼 정확히 즐거움과 기쁨을 구별되는 단어들 없는 것은 비슷한 단어들은 있는데 다 둘 따로 해석되는 그래서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은 다 기쁨이기 때문에 남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충족해서 그 승리하면 엄청나게 기쁘죠. 아까 말했던 그 진리를 발견한 것 다음으로 기쁜 게 승리한 기쁨인데 이제 기독교는 내가 이 영어와 독일어의 기쁨과 즐거움이 구분이 안 되는 이유가 기독교 영향이라고 봐요. 기독교는 승리를 대단히 중시하고 교회 이름도 다 승리교회야. 아니면 다 기쁜 교회야. 난 뭐 그 즐거움 교회 내가 한 번도 못 봤어. 그 기독교의 영향으로 언어가 망가져버려. 얼마나 기독교적인 문화와 유교적인 문화가 차이가 나는지 알겠죠? 유교적인 문화에서 이 즐거움을 추구할 때만 이 정원이 이렇게 대단히 중요시 되는 거야. 자연을 즐길 줄 아는. 그래서 이 다시 정원으로 가면 예술미를 강조한다. 자연미를 강조한다. 예술미는 저기서 자연미와 지금 대립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걸 또 깊이 이제 연구를 하면 감정과 공감을 해석하기 위해서 내가 깊이 연구해 놨는데 자연미는 단순 미감이라고 그래요. 단순 미감. 그러니까 자연의 형태가 아까 말한 대로 균형이나 평형이나 조화로우면 우리는 아름답게 느껴요. 응? 그런데 예술 작품은 그렇지 않다고. 예술 작품은 단순 미감으로도 느껴야 되지만 예술가가 표현하려고 한 그 아름다운 그 사람의 미감 있죠. 그 미감을 보는 관객이 같이 느껴야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예술 작품은 반드시 공감이 있어야만 감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을 했을 때만 대단히 기쁘게 아니 즐겁게 그걸 보지만 또 예술가도 자기의 작품을 그렇게 해서 공감해 줬을 때 제일 기쁜 거야. 근데 자연미는 그런 게 없잖아요. 공감이라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자연미는 그냥 보고 10분이면 끝나버려. 와 멋지다. 10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백두산? 백두산 안 가봤죠 여러분들? 중국으로 가본 백두산 그 1,001km야. 떨어지면 죽어버려. 죽은 사람도 있어요. 나는 거기도 가보고 이쪽 우리 한국 쪽으로도 가봤어요. 한국 쪽으로 가보면 내려갈 수 있거든요. 거기 큰 백사장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서 어죽도 먹어보고 그랬어요. 가서 와 엄청나요. 한 30분 지나니까 내려가고 싶더라고. 자연면에 이렇게 좀 싱거운 데가 있어요. 왜? 공감이라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걸 또 막 지어낸다면 무슨 조물주가 이렇게 장대하게 장엄하게 만들어서 그 뜻을 뭐 교감을 하는 것처럼 공감을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상상이지 진짜 공감은 아니다. 그런 조물주 상상 가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자연미만 보고 말면 10분이나 30분이면 끝나본다니까. 근데 예술 작품은 계속 걸어놓고 보고
그 조각품도 마찬가지, 영화도 예술적으로 만들어진 최정병기 활은 내가 8번도 더 봤는데, 응? 뭐 단순히 재미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이 많으니까 볼 때마다 뜻이 다르고, 그래서 그 제작자의 의도를 공감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그 김한민이가 만든 건데 감독 내가 8번 봤다니까 좋아갖고 죽더라. 어? 왜냐면 예술가는 자기의 예술미를 공감한 사람이 제일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인 거예요. 예술미와 자연미와 잘 알겠죠? 예술 작품을 감상하려면 공감 미감이 있어야 돼. 공감적 미감이. 근데 자연미는 단순 미감으로도 가능하다. 근데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이 없죠? 예술 작품을 자연미 보듯이 봐요. 그리고 지가 깊이 이해하는 거 좀 착각해.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예술을 모른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자연미는 볼 수 있으니까. 예술 작품을 자연미처럼 격화시켜서 보는 거죠. 네? 대단히 복잡한 문제인데, 아무튼 그 자연미와 예술미에는 공감 후 유무가 두 개를 가른다. 화가 알아듣겠어? 네? 안 그러면 예술가들 다 없애버려도 상관없어. 자연미와 예술미가 같다면. 그러지 않아요? 뭐 자연미 가서 보면 되지, 뭐라고 화가가 또 그려갖고 그걸. 같은 풍경인데 그걸 화가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정원으로 미니어처링을 만들었어. 이거 완전히 그냥 있는 자연미하고 다른 거예요. 잘 만들어진 정원에서 더 많은 아름다움과 편안함을 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거다.